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유럽 진입에 성공한 연합군은 소련군보다 먼저 베를린을 함락시키길 원했습니다. 베를린이 소련군에게 함락된다면 공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인강 방면으로 먼저 진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젠하워는 히틀러가 파리를 완전히 폭파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파리가 폭파될 경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손실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를 먼저 수복할 경우 도시 복구와 함께 시민들을 부양해야 할 막대한 지원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때 다시 재정비를 마친 자유프랑스군 샤를 드골은 제2기갑사단 필리프 르클레르 장군에게 파리 진격을 명령하고 그곳에서 저항하고 있던 레지스탕스를 지원하라고 지시합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주요 세력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대다수였고 우익 보수에 속한 샤를 드골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파리가 함락된 이후 영국에서 망명 생활로 맴돌던 드골은 전후에 파리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프랑스 파리 독일군 군정사령관으로 디트리 폰 콜티츠 소장이 임명됩니다. 영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는 1944년 8월 프랑스 파리를 수복하려는 레지스탕스와 자유프랑스군 그리고 군정사령관 디트리 폰 콜티츠에 관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후 콜티츠가 히틀러의 소환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콜티츠는 히틀러의 암살 사건이 일어났던 동부전선 사령부 늑대 소굴을 방문합니다. 히틀러는 콜티츠를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것과 동시에 프랑스 파리 군정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전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밀려오는 연합군을 막을 수 없다면 아예 파리를 불태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콜티츠는 곧바로 파리 군정의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합니다. 그 시각 프랑스 레지스탕스 지휘부는 파리 해방을 위해 본격적인 봉기를 준비하려 합니다. 레지스탕스 롤탕기 대령은 당장이라도 독일군을 공격하고 싶어 하지만 레지스탕스도 민간인들인지라 정규 병력에게 충분한 무장과 준비 없이 무모하게 봉기했다가는 폐허가 됐던 폴란드 바르샤바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크 샤바는 노르망디에서 진격해오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파리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해서 독일 라인강으로 곧장 진격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콜티츠는 레지스탕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함께 히틀러의 명령대로 파리를 폭파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독일 군정에 의해 무장해제된 파리 경찰들이 파업을 하고 롤 대령은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무장 봉기를 준비합니다. 또 다른 레지스탕스 지휘관인 르벨 대령은 여기에서 경쟁심을 느끼고 롤 대령 측보다 먼저 움직이려 합니다. 르벨 대령은 선수를 쳐서 파리 경찰 청사를 접수하고 무장 봉기 세력을 결집시킵니다. 뒤늦게 롤 대령은 군복을 착용해서 구색을 갖추고 레지스탕스 대원들 앞에서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사기를 높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르벨 대령은 대인배답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행히 지휘권은 양분되지 않습니다. 독일군 트럭을 습격해서 부족한 화력도 보충하고 파리 시내에서 산발적으로 독일군들을 공격합니다. 콜티츠 소장은 전차 투입으로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저런 딱총으로 전차를 상대하기에는 좀 무리긴 하지만 옛날 바르샤바 때처럼 진압은 고사하고 오히려 밀리는 듯합니다. 콜티츠는 중립국 스웨덴 영사에게 파리를 완전히 폭격하겠다고 공갈 엄포를 놓지만 영사의 저 말 한마디에 콜티츠의 마음이 약해지고 레지스탕스와 휴전을 고려합니다. 결국 양측은 휴전에 합의하지만 아슬아슬하게도 레지스탕스 쪽도 피해가 컸고 탄약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레지스탕스 내부의 의견이 갈려 거수 투표로 휴전 제의는 거부되고 암묵적으로 저항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무기도 없이 입으로만 저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롤 대령은 갈로와 소령에게 연합군과 접촉해보라고 합니다. 얼떨결에 대답은 했건만
독일군의 방어망을 뚫고 연합군에게 건너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갈로와 소령은 불굴의 의지로 하트를 지나 숲을 건너 연합군 진영으로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더글라스 아파처럼 생긴 패튼을 만나지만 단호박 같은 패튼 갈로와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도 츤데레답게 자유 프랑스군 기갑사단장 르클레르 장군은 소개시켜줍니다. 그 사이 레지스탕스는 파리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면서 독일군에게 저항을 계속 이어갑니다. 모델론스는 직접 콜티츠를 찾아와서 파리를 빨리 박살내라고 갈고대는데 사람 좋은 콜티츠, 명령은 받았지만 차마 문화의 도시 파리를 불태울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스웨덴 영사를 만나고 드골의 자유 프랑스군이 먼저 파리를 입성하길 바랍니다. 갈로와 소령은 직접 연합군 지휘부에 파리로 진격해달라고 설득합니다. 갈로와의 설득은 연합군을 감동시키고 르클레르 휘하 자유 프랑스군 제2기갑사단은 파리를 향해 진군합니다. 가는 길목마다 프랑스인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간만에 조국으로 돌아오는 병사들은 집에 전화도 해보고 독일군은 파리 여기저기 유명한 명소에 폭약을 설치합니다. 에펠탑에도 설치하고 의회 건물에도 설치하고 베를린으로 철수하는 독일 여군들은 발랄하게 작별 인사합니다. 레지스탕스는 연합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함성소리가 프랑스 리그 응원 같습니다. 마침내 파리로 입성하는 자유 프랑스군은 레지스탕스와 만나고 콜티츠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파리를 폭파시키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자유 프랑스군과 레지스탕스는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데 우리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독일군의 산발적인 저항을 받긴 하지만 모두 제압하고 드디어 콜티츠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함락된 지 4년 만에 자국군 손에 의해 해방됩니다. 텅 빈 독일 군정 지휘부 전화기에는 히틀러의 의미 없는 명령만 맴돌고 드골은 위풍당당하게 숟가락을 들고 파리로 입성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는 르네 클레만 감독의 1966년 프랑스 미국 합작 영화입니다. 합작 영화답게 당시 유명한 프랑스 배우와 미국 배우가 동시에 출연하는데 프랑스는 장폴 벨몽도, 알랭 둘롱, 이브 몽땅, 장 피에르 카셀, 미국은 커크 더글라스, 글렌 포드, 안소니 펑킨스 등 당시 이름값 좀 했던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만 이 중 어느 누구도 주력적인 캐릭터로 나온 사람은 없고 영화는 프랑스 파리 수복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데 전념합니다. 영화의 주요 흐름은 1940년 독일에게 함락된 파리를 영미 연합군이 아닌 자국 프랑스군의 손으로 직접 다시 되찾게 되는 과정과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활약을 담담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쾌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를 불태워버리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은근슬쩍 무시하면서 천년 고도의 문화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것을 거부한 파리 주둔 사령관 디트리 폰 콜티츠의 양심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콜티츠는 파리를 폭파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부임한 지 25일 만에 휘하 17,000여 명의 부하와 함께 자유 프랑스군에게 항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도 전후 유태인 학살 책임으로 인해서 뉘른베르크 재판은 피할 수는 없었지만 전범 재판 중에 히틀러를 배신할 망정 인류는 배신할 수 없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바르샤바와 달리 파리를 지킨 파리의 구원자로 불리었고 1966년 바덴바덴에서 그의 장례식 때 프랑스 고위 장교들이 참석하고 아직도 많은 파리 시민들은 그의 공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